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0.6%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했던 2차 전지 쪽이 현재 구간에서는 좀 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그대로 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2,52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확실히 이제 코스피가 2,500선을 저항선으로 두고 있는 듯합니다. 2,500선은 계속해서 좀 부딪히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은 코스피가 이제 2,500선을 뚫고 2,600선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바라보면 시장은 전반전으로 좀 지지부진해졌지만 그래도 조선주의 오름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강세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해운주로도 오늘은 훈풍이 강하게 번져가고 있고요. 트럼프 취임식 때까지는 그래도 기대감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 급등 영향을 받으면서 주춤했었던 금융주 쪽으로도 분위기 나쁘지 않게 술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세 지속 여부일 텐데요. 오늘도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 좀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참 빠릅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했던 업종이 또 빠르게 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에 강했던 업종이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시장이 워낙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초점을 둬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사실 답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있는 일정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드디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2025년의 첫 금통위이기도 한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요. 어제부터 약간의 좀 분위기는 달라진 듯합니다. 일각에서는 2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어제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낙 좀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즉슨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기도 한데요. 만약 내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요. 어느 쪽이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될까요?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건설 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았고 2025년에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가 흐름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 ENC 등 주가 1월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HD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건설주들은 대체적으로 6%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은 연이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했던 차트가 이제 앞으로는 반등세를 줄 수 있을지 내일 한국은행의 금통위와 좀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요. 전체 투자 의견은 포지티브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커멘트인데 다만 주가 전망은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 전망 자체는 당분간 고전에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주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던 이유는요. 정부에서 워낙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탄핵 정국이기도 하고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의 드라이브에 좀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LTV의 단계적 완화, 안전진단, 면제 같은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그런데 탄핵 정국으로 이제 이 모든 정책들이 공백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건설사들의 모멘텀으로 여겨졌던 4가지 모멘텀, SOC 발주, 재건축 특례법, 그리고 일개 신도시 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2024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증권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건설사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일 것이다. 하나하나 해결되고 나면은 그래도 들어오는 발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투자증권 측에서는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건설업종의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었는데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건데 건설 공사비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요. 40%가 자재비에서 나옵니다. 자재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건설사들의 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자재비가 그만큼 비중이 높고 그런데 자재비의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재비는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450원대이죠. 그리고 앞으로 1,500원대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사들의 부담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비 지수 추이인데 이 회색 바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 공사비가 급격하게 급감하는 일은 사실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공사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 앞으로도 우려가 좀 커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환율 영향을 확실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종목을 보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종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요. 탑픽 종목은 현대건설이고 차선호주는 DL-ENC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겼는데 전체적인 건설 업황을 봤을 땐 좋지 않습니다. 2022년 이후로 착공 물량은 급감을 했고요. 이때 2022년에 착공 물량이 급감을 한 것은 2025년에 입주 물량에 영향을 줍니다. 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주택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런데 보시다시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 물량이 이번 해에 꽤나 좀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의 첫 번째 탑픽 종목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착공 물량이 가장 많았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DL-ENC였습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과 2024년에 이 차트가 좀 차이가 나죠. 그만큼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기업의 착공 물량이 가장 많이 늘어났냐를 봤더니 첫 번째가 현대건설이었고 두 번째가 DL-ENC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호주는 현대건설, 차선호주는 DL-ENC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보시죠.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는 43,000원대에서 37,000원대까지 하향했습니다. 건설 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방의 미분양 발생이 불가피하는 것을 감안해서 할인율을 30% 적용했고 전체 투자 의견은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고 왔더니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이어서 들어왔고요. 전체 이 외국인들의 보유율도 최근 10거래일 동안 거의 1%포인트 가깝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건설 업황 자체는 안 좋지만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유의미한 실적을 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이고요. 2024년의 4분기 실적 자체는 좀 부진합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7조 7천억 원대,
때 YOY 기준으로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32억 원대로 집계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경영진 교체로 사업장별로 원가 점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단에 약간의 타격이 있겠지만은 2025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건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이 개최 이후로 앞으로 건설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내놓은 현대건설과 DLENC 앞으로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건설주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불기등 이어가는 조선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삼성중공업들이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의 주가도 오늘 또 장중에 상승폭 키우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은 내수 의존도가 낮고 수주 계약 대부분이 민간 영역에서 체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업종으로 꼽히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도 가장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실제 글로벌 선사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한국산 선박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AFW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신차 출시 수대에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리튬이온 2차 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모델 Y의 주니퍼 신차 출시를 앞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2차 전지 소재를 공급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공개할 모델 Y의 부분 변경 모델인 주니퍼가 중국 시장에서 사전 예약 판매 첫날에만 5만 대의 주문을 기록했고요.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대원전선은 LA 산불 피해 전력망 긴급 발주 소식에 장중에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하락 전환했는데요. 미국 당국이 LA 산불 관련해서 피해 복구와 관련해 긴급 전력망 발주를 시작하면서 K전선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전선 업계에서 가능한 공급 물량을 타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와 업체가 발주한 프로젝트를 국내 전선 업계가 수주하게 된다면 미국 수출 물량이 많이 잡히고 있는 대원전선과 대한전선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코웨이가 행동주의 펀드 주주 제한 소식에 이거래일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코웨이의 주주 환원 확대 등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파트너스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한 뒤에 낮아진 주주 환원율을 높이고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 등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가지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조선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까지 조선주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그 확장적인 LNG를 포함한 화석 연료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와 또 본격적인 중국과의 해상 경쟁을 준비하는 미국 조선업 강화법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신고가 랠리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집주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하나오션에 이어서 금일은 LNG 확장 정책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중공업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년 정도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선별적 고가 수주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체들은 당분간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제한된 국내 수급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을 감안한다면 현재가에서 무리한 접근보다는 조정을 한번 기다려 분할 로브에 수혜보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들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오늘은 코리안리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로 23년 기준 글로벌 13위권의 보험사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 5,600억 정도이며 당기순이익 2,800억 원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상 PER 5배 그리고 PBR 0.5배 언더의 극심한 저평가 국면에 위치한 회사로 작년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크게 받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사는 공동제 보험 공급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최근 보험시장은 원수보험사가 위험보료를 전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동제 보험 출제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공동제 보험 시장의 성장의 기울기가 최근 들어 가파라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판단하는 KICS 비율이 18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 또한 매우 뛰어난 보험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동사의 포트폴리오 내 해외 부문 비중이 31% 정도 되는데 국내 보험사 대부분이 해외 쪽 비중이 전무함을 감안하면 동사의 성장의 상방이 글로벌하게 열려있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리면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안리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쪽으로 줄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세 번째로는 네이버, 네 번째로는 HMM, 다섯 번째로는 신한제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아, 세 번째로는 삼성 SDI,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조전자재료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HBSP, 네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 다섯 번째로는 코오롱티슈진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테슬라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코오롱티슈진 쪽으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HLB,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번째로는 펩트론, 네 번째로는 엔캠, 다섯 번째로는 HLB 생명과학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코스피 안에서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스퀘어, 세 번째로는 네이버, 네 번째로는 HMM, 다섯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이름 올리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주를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가장 첫 번째로 매도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아,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안에서는요,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세 번째로는 ISC, 네 번째로는 가온칩스, 다섯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눈은 비슷한 쪽으로 현재 향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펩트론, 네 번째로는 ABL 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클로봇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룸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호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확실한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아침에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상승으로 이제 전환되는구나 싶었는데 또 이제 국내 정치적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또 마이너스 전환되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잠깐 갔다가 뭐 강보합 전환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은 한 치 앞도 모르겠다라고 늘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시장도 좀 그런 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템포 우리가 강력하게 상승한 이후에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수단매를 노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라고 꾸준히 교육해드렸습니다. 바로 수단매는 시작됐다라고 제가 언급드리면은 오늘 장이 그냥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지수는 어차피 지금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PPI 어제 발표된 거 양호하게 나왔는데 오늘 굉장히 좋을까? 아니면은 또 CPI 가지고 또 이제 벌벌 떨고 있어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은 조금은 과거보다는 조금씩 완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점도표를 확인하고 지난달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에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진행되면서 내년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장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CPI, PPI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정도 생각하면은 사실 뭐 단기적인 이슈는 크게 뭐 주식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매가 지금 시작됐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2차 전지 관련주들 갑자기 올라오고 이런 모습 보이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다음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기존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라고 하면은 조정 구간에서 매수한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전체적인 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지수만 살짝만 훑고 지나간다라고 하면은요. 자, 지금 2,500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하고 횡보하고 있다. 코스피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보합권 전후에서 등락 펼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1월의 핵심이 코스닥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차트로 우리가 넘어가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바닥권부터 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면은 4일이나 강한 급등을 보였으면은 살포시 실만도 한데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에이 뭐 이틀 혹은 뭐 3일 정도 횡보한 거 가지고 무슨 이걸 횡보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뭐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심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꽤 강하게 흘러가서 횡보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뭐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여기서 뭐 마지막에 또 한번 미끄러져 내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미끄러져 내리지 않고 횡보하다가 양봉으로서 730포인트를 넘어가서 치고 달리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1월 효과 적어도 2월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월까지 뭐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아직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N자형 저항 구간에 우리가 부딪혀서 가격 조정을 받고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 구간에 부딪혔는데 가격 조정 없이 종가 관리를 계속해주면서 강력한 매수에 의해서 횡보하다가 돌파하는 게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섹터를 하나 이제 선정을 해왔는데요. 뭐 업종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제가 올해 1월 효과를 노릴 때,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노릴 때 정부 정책, 기업 정책, 그리고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런 행사들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기업 정책이 올해는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관세 공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를 IRA도
보조금 폐지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이런 산 넘어 산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미리 맞춰놓은 업종, 섹터를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섹터는 오늘은 제가 자동차 섹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섹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 그래, 이 섹터가 있었지. 그런데 그동안 좀 움직임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손이 잘 안 갔는데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여러분 올해 이 섹터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기쁨을 안겨주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해당 섹터에 대한 교육 내용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기와 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서 살펴볼 만한 자동차주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안타 종목은 현대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그래도 주가 흐름 양호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앞으로의 강세 흐름 좀 예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었죠. 그래서 2,500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출업의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양대 산맥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중에 현대차 그룹 뭐 우리나라에서는 빼놓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이 그룹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현대차 그룹의 의존도는 뭐 거의 뭐 독과점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 종목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최근에 안타 종목 보시면은 뭐 대형주나 조금 비중을 크게 실어줄 수 있는 종목들 조금 느리지만 큰 비중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현대차 이제 조지아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양산이 들어가면은 점진적으로 한 번에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이 판매량, 생산량이 늘면 판매량이 점점 미국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현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5종, 전기차 5종이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아이오닉 시리즈, 그리고 기아의 EV 시리즈, 그리고 제네시스 GV까지 이렇게 해서 GV70까지 해서 5종이 이제 보조금 지급을 확정 지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추후에 트럼프가 아예 뭐 폐지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 그룹사 자체는 워낙 잘 나갑니다. 아이오닉이나 EV가 워낙 뭐 현지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아, 현대 뭐 다 좋은 종목이다. 제가 그동안 기아를 많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지금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전장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굉장히 뭐 멋지게 올라온 다음에 뭐 윗꼬리를 살짝 다른 이런 모습인데요. 자율주행이 올해는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CES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AI가 자율주행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세대 버전이 계속 출시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추후에 로보택시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로보택시를 테슬라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죠. 현대차도 준비하고 있고 이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뛰어들어서 이제 연계를 하고 있는데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하면은 또 테슬라 외에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평판이 나오고 있는 웨이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오닉 5를 로보택시용 전기차로 활용하겠다라는 이 공급 계약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그래서 보조금까지 획득하고 만약에 정정당당하게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된 다음에 시작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처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죠.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제 IRA 나오기 전부터 테슬라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폭스바겐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예요. 이 부분을 웨이모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에서 뭐 가장 이제 잘 나가는 전자상 뭐 거래 기업 중 하나가 아마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존에도 아마존 오토스라는 이 자동차 판매 이 페이지가 있는데요. 최초로 입점한 브랜드가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차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차량 판매의 한 30% 정도는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점한 만큼 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생산하고 미국 시장에 많은 일거리를 창출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세제 혜택을 받고 널리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가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올해가 원년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현대차 그룹부터 시작해서 관련주들에 관심 갖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타 종목으로 비중을 좀 크게 실어도 안정적인 게 대형주라고 했습니다. 현대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안타 종목은 대형주 안에서 꼽아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 현대차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꼽아주셨는데요. 화신의 경우 이제 대표적인 현대차의 1차 협력사이기도 하고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장에서 2% 넘게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1%가량 쉬어가고 있네요. 네, 뭐 하나하나 이제 일일비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는 이제 슬슬 다들 꼬리를 돌려가지고 올려 세우고 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저도 계속 2차 전지나 뭐 완성차 이런 부품주 쪽에 관심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부품주에 관심 가질 때 아닙니다라고 작년 연말에 계속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당장은 CES 관련된 쪽이 더 빨리 움직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CES 행사가 끝났습니다. 관련주들 한번 멋지게 시세내고 휴식 취하고 있고 순환매도는 섹터들만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올해 기대감이 있는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실적 기대감이 있고 하반기 될 때마다 더더욱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어떤 기업들이 좋아지느냐? 조지아에 같이 입점해 있는 근처에 공장을 같이 증설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확실한 1차 협력사인 이제 화신 같은 경우가 과거부터 현대차 움직일 때마다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할 때마다 좋은 이제 뭐 주가 흐름을 보였죠. 사실 글로벌 뭐 3위까지 판매량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 화신 같은 경우는 10배도 넘게 올라가면서 이미 10배거를 달성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뭐 지금은 이 낙폭이 과도한 거 아니냐,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려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다시 한번 듣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고요. 뭐 셰시나 그리고 신사업인 배터리 팩케이스 쪽이 이제 현대차에 좀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시범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생산을 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양산을 크게 대량으로 시작하는 거는 하반기라고 합니다. 상반기부터 서서히 더욱더 좋아지기 시작해서 뭐 작년 4분기 좋아지는 거 자연스러운 거고요. 상반기부터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서 하반기 되면은 아주 압도적인 실적으로 이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섹터 중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안 갖고 계시는 섹터인 이 자동차 부품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투자 규모별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화신을 2루타 종목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신 2루타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함께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다시 살펴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3루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골라주셨는데 어떤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에코플라스틱 뭐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친환경 쪽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이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의 전기차용 범퍼 쪽으로 이제 뭐 공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내외장재까지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이런 범퍼나 내외장재 기대감 높구나 정도까지는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국책과제로 해서 CNT 도전제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EV용 저전력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게 성공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성과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도가 높고 또 가볍고 또 저전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전기차 하면은 주행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연구를 개발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실리콘 응급제니 뭐 전고체니 앞으로 뭐 수소를 하느니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자체적으로 지금 복합 소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책과제에 선정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부터 이제 뭐 구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소재에 굉장히 이제 민감해서 계속 교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밖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민한 부분이라서 테슬라에도 추후에 이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살살 몰고 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3루타 종목은 항상 호타 준족입니다. 발도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 이런 뭐 시장에 가장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편하게 멀리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3루타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으로 살펴봤습니다.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공개하기 전에 그동안의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시죠. 네, 그동안 종목들, 말로 없는 종목이 이제 1월에 세 종목 달성이 되었다. 목표 달성이 이미 뭐 시작하고 한 열흘 만에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쓱 올라오면서 이 아래서도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이에서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테크윙이 3위에 있었는데 하나오션이 오늘까지 추가 상승 보이면서 이제 54.22%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말로 없는 종목답게 당당하게 3위까지 치고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그 교육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딱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요. 오늘 5만 원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50% 이상 이 대형주가 수익을 줬다. 단기적으로 이런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뭐 절반이든 아니면은 한 차례든 수익 실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지금 만족스러운 이런 상승률 보이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올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종목들도 수익률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올라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아마 이달 말은 좀 모르겠지만 다음 달 정도 되면 아마 1위 종목도 계속 바뀌면서 계속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없는 종목, 오늘 종목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로 없는 종목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자릿수 대 수익률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조선주의 상승 사이클에 힘입어서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해 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만룸론에 도전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진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횡령이나 이런 뭐 문제가 사실 조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 거래 정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해소되고 거래 재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잊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일단락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 현대차의 이제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1호로 동반 진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차가 나 갈 건데 갈래? 하니까 손잡고 제일 먼저 간 기업이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뭐 공장 뭐 건설하는 것 중에도 가장 큰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서 여러분들께 뭐 항상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용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업황 자체도 완성차 종목들만 오르고 부품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정말로 진출한
진출한다가 아니라 진출해서 양산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숫자로 보여주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체 부품, 전장 부품 다수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미국의 1호 동반 진출이다라는 이 타이틀 하나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기아에는 사실 2016년부터 미국 법인의 기존부터 이제 무빙 파트를 공급하고 있었던 기업이니까 안정적인 공급처들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 아진사나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가가 2,65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가격 등락률이 높은 편은 아닌데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늘 편안하게 오늘 현재 가격 전후되는 구간 부분에서 관심 가져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3,000원, 3,500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이제 올리면서 저항선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1차 목표치 3,000원, 2차 3,500원 보시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은 2,450원 구간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정도 한다 생각하시는데 이 종목은 지금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탈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이탈해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매수 혹은 2,500원 회복하면 재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편안한 구간, 지금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은 올해 아주 기쁨을 줄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룸홈런 시간에는 올해 유망 섹터 중 하나인 자동차주 안에서의 종목들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아진산업, 현대와 기아차의 협력사로 오늘 말룸홈런 종목으로 선정해드렸으니까요. 함께 공부해보시고 앞으로의 수익률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갈 텐데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 이야기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좀 경제가 강하고 인플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실제로는 제가 그 분석을 해드렸었죠. 네.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약달러가 아니라 강달러.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상당히 약달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달러 인덱스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르게 우리 또 지난 연말에 방송된 이데일리 특집에서도 증시대 전망. 그렇죠. 네. 김영익 교수와 함께 제가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기사가 됐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하고 곧 이제 며칠만 있으면 대통령이에요. 근데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강달러로 가는 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 자체가 금리를 내릴 일이 아니라 올릴 일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린란드도 내 땅이다. 파나마 운하도 내 거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도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한 15만 개 예상을 했는데 26만 6천 명. 그러니까 이게 13개월 만에 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거, 많아졌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경기가 상당히 고조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할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CPI나 뭐 PPI도 PPI 발표가 됐죠. 이제 CPI 보고 이제 이걸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실제 그냥 예상만 했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는데 이 금리 조절론이 오히려 더 윤곽이 내리는 쪽보다는 오히려 그대로 있거나 또는 올라가는 쪽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처럼 소장님은 지난해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지금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다시 한번 나타났고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요 기대감이 이전보다 좀 꺾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제 다음 주가 취임식입니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고요. 또 군수산업 관련해서도 효율적인 방산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정 기업을 언급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정말 뭐 협상의 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협상의 대가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렇게 자기의 협상을 고집하기는 어려워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 본인의 이 철학대로 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럴까 싶은데 그게 또 적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도 부동산을 통해서 침투했죠. 다들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뉴욕의 맨하탄에 이 트럼프 타워를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마 했는데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 협상의 핵심 뭐냐? 투입보다는 아웃풋이 많은,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많은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점에서는 막 이 방산 이 무기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다. 효율적 방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드론 관련된 기술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미국이죠. 미국. 아메리카.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론이 워낙 이제 발달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군수 산업이 이것도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F-35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효율적 방산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종사가 2명, 3명 타고 뭐 2명 타죠, 보통.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영화 탑건에도 나왔듯이 뭐 이륙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것도 그래서 적기를 부수는 것도 미국의 이 경쟁력이지만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무인기. 훨씬 더 적은 비용. 이게 이른바 말하는 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드론이라는 것이 사람이 타지 않는 유인이 아니라 무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부품 제조인 Unusual Machines 여기가 실제로 6개월 새의 주가가 800%나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11월 초에 미국 대선만 하더라도 한 $2에 불과했던 것이 불과 뭐 한 달 여새에 $13. 물론 액수로는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이게 주가가 빵 하고 뛰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그런 기조, 철학. 굳이 사람이 타야 돼? 이 공격기에 드론이면 되지. 그러니까 드론 기술 기업인 레드캣 홀딩스도 지금 주가가 6배 뛴단 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간에 이미 소개를 해드렸죠. 조비 에이비에이션. 네. 그다음에 에어로바이러먼트, 로켓 마틴, 그다음에 노드롭 그루먼스 뭐 이런 등등이 사실 드론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는 방향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걸 생각했으면 제가 아로아가 아니라 아로바라는 말씀드렸죠. 아가 뭐예요? AI. 그다음에 로가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바가 뭐예요? 바이오. 이거예요. 트럼프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아로바야. 그러니까 이 AI 그다음에 로봇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결국 무인기도 뭡니까? 그냥 사람 없이 작동하는 거 일종의 로봇이죠. 효율적이다. 안전하다.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인기 말씀을 하셔서 또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함께 보고 갈 텐데 보니까 해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인기 도입을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사람 지표를 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앞서도 이 UMAC 그러니까 이 unusual 머신의 이 자문을 누가 맡고 있어요? 돈 주니어 아들이네. 트럼프 주니어 아들이 여기 자문을 맡고 있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린란드에도 돈 주니어가 가죠. 그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일론도 아니 일란이죠, 그죠?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F-35를 타고 가서 적기를 부순다, 중국 공격기를 부순다, 전투기를 부순다. 이디어트, 멍청이라 그랬어요. Why not? 드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 굳이 전투기도 드론인데 배도 드론. 무인정이라는 거예요. 무인 노트. 그러니까 사람이 탈 필요가 뭐 있냐? 가서 중국 군함을 이 무인 함정이 가서 부수면 되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츠 미 칠함대 사령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도입하겠다 이랬어요. AI 무인기나 무인정을. 이 칠함대가 모 기지가 어디에 있어요? 일본에 있죠. 칠함대 바로 우리 동북아까지 다 포함한 서태평양 관할이 칠함대. 이게 이른바 레플리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굳이 비용을 많이 들을 필요가 뭐 있냐. 수천 개 규모의 자율 무기 체제를 2년 내에 배치하자는 게 레플리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산 절감하자. 그러니까 최대한 인풋은 적게 하고 아웃풋은 많이. 중국이 벌벌 떨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정보 효율부, 노지. 우리가 이건 다 뭐 무인 택시도 가고 이렇게 무인 자율주행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상 자동차도 앞으로 자율주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돌파구가 안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로 가고 있죠. 현대도 휴머노이드, 다 휴머노이드예요. 토요타 휴머노이드, 다 휴머노이드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용 절감 위에 무인화도 있지만 결국 앞으로 이 트럼프 당선인 신행정부 출범하면 로봇 쪽으로 간다.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큰 기업.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일단은 뭐 다음 주 또 취임식 이후로 요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또 다른 또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CES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이 CES 2025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CES 2025에서 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시장에서는 SK계열이 아닐까 싶은데요. SK하이닉스, SKC.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제일 좋은 건 트럼프 만나면 제일 좋아. 따봉. 그다음에 트럼프를 못 만나면 누구 만나야 돼요? 머스크 만나면 그나마 따봉. 그다음에 머스크도 못 만나고 했다. 그럼 누구 만나야 돼요? 젠슨 황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도 젠슨 황을 만나니까 득이 만만한 거죠. 만났어. 만났더니 말이야. 우리 HBM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개발 속도가 앞선데 이러면서 주가가 빵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젠슨 황을 만났냐 안 만났냐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젠슨 황을 만나고 와서 이 유리기판을 들면서 팔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팔았느냐. 지금 미국 기업인 앱솔릭스의 SKC 지분이 70% 투자된 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리기판을 사용을 해야 이 반도체, 이른바 AI 반도체가 빨리 진행이 돼. 그다음에 우리가 AI 반도체 이야기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전력 소모가 많은 거죠. 전력 소모를 훨씬 줄여줘.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유리기판이. 그래서 앱솔릭스도 있지만은 지금 YC캠이나 기가비스나 펠옵틱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AI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이런 AI 반도체와 연관됐는데 기술력이 탁월하다. 특히 유리기판 이쪽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고 시간 없으니까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잖아요. 아이온큐 투자한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이게 분석이 중요한데 20년 걸려야 뭐 제대로 된 거 나온다 이러니까 다들 완전히 이 경천동제 동공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서학개미들도.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불확실한 건 분명한데 너무 여기에 좀 내화부동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는 지금 뉴코대의 김정상 교수가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 출신이 무슨 얘기? 젠슨왕이 이런 이야기 한 것도 보면 지금 CPU에서 GPU로 넘어갔죠. 지금 요즘에 이제 맞춤형 브로드컴이 나오니까 XPU로 넘어갔는데 약간 견제한 거다. 견제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다른 회사 뭐 가령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수익 올리고 있다 양자 컴퓨터로 무슨 이야기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의 양면이 다 있다. 굉장히 발전하는 측면 또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 이거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모처럼 2차 전지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업종 전반의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테슬라 관련 호재성 뉴스가 나온 영향이 컸습니다. 테슬라 후광으로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먼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작년 판매량이 아우디를 제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요. 테슬라의 작년 판매량이 177만 대로 아우디의 167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IB인 모건 스탠리 측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강력 매수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무려 $800까지 제시를 했고요. AI 기반 로보택시가 핵심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뉴스는 주니퍼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주니퍼가 중국 예약 주문에서 호조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모델 Y의 부분 변경 차량 주니퍼인데요. 공개 첫날에만 중국에서 예약 주문이 5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측은 중국에서 오는 3월경에 주니퍼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어 수개월 안에 전 세계에서 출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테슬라 주니퍼에서 직접적인 밸류체인 기업들로도 관심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니퍼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응급제를, LNF는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기대감 모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주니퍼 관련해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테슬라의 판매가 역성장했던 이유가 이 주니퍼의 출시 기대감으로 구매가 지연된 것에 기인했다라고 짚었고요. 주니퍼의 신차 효과가 특히나 뚜렷해질 것이라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LNF의 수혜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주 전자재료에 대해서 또 NH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였는데요. 2025년 올해 신규 탑재 모델이 최소 5종 추가될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견조한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신규 모델이 더 추가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에 따라 실리콘 음극재 부문의 고성장 지속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올해 음극재 매출액이 92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9%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 음극재 영업이익의 비중이 2025년에 27.5%에서 26년에는 40%, 그리고 27년에는 60%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6년 이후에는 산화물계 전고체 소재와 퓨어 실리콘, CNT 도전제 상용화가 예상되면서 멀티플 프리미엄 및 재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고요. 이에 따라 끊이지 않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수급의 연속성, 시세의 연속성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륜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최근 들어서 약간 반등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세가 나왔고 사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강했는데 에코프로는 현재 반락세로 좀 돌아섰고 에코프로 BM은 1.8%의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앞으로도 추가 상승 재료는 충분하다 혹은 부족하다. 보면 안 된다, 보면 된다. 이렇게 좀 의견 나눠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면 저는 조금 힘들다,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상승 재료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재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재료가 부족하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네, 일단 테슬라 때문에 어떤 2차 전지의 좀 센티멘탈적인 부분이 그죠. 개선이 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테슬라 주가와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비교를 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원래는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그 조목조목처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가면 사실 뭐 에코프로 BM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바닥 잡았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한 10번 넘게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개월 수로는 한 18개월째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정리를 하면은 더 나빠지진 않겠지만은 어떤 업황이나 실적이 개선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그 전제 조건이 뭔가를 한번 좀 짚어보면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이제 캐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캐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올라가려면 테슬라가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쪽에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좀 올라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2차 전지 기업들이 슈퍼을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2차 전지 배터리 안에 양극재가 가장 높은 비중이고 그 양극재 안에 리튬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리튬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오기 전에도 방금 거의 매일 체크를 하긴 합니다만 리튬 가격이 아직도 사실 크게 반등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미국이 이제 중국 쪽에 어떤 리튬 영향력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리튬 광산에 대한 개발 허가를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미국에도 리튬이 굉장히 많이 묻혀져 있는데 이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리사이클링 업체 있잖아요. 뭐 성일 하이텍, 성우 하이텍 그 기업들처럼
계속적으로 폐 배터리에서 리튬이나 이런 니켈 같은 경우를 캐냈을 때 과연 리튬 가격이 과거처럼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많은 리튬 광산들이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캐도 돈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리튬 가격이 일단은 반등이 나와야지만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추세가 정말로 바닥을 잡고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의견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이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그 2차 전지 기업들 에코프로 이번에 4분기 실적 이제 오늘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약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죠. 그 이유가 대부분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주가에 이미 녹아들어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고 손실 부분인데 네. 그 재고 손실과 관련된 게 이제 그 기초 소재와 관련된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반등을 안 하니까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 리튬이나 이런 소재들 가격이 반등 나왔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반등을 주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다양한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기에는 조금 이제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소재, 이 양극재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부각을 받으려면 리튬 가격도 좀 올라가줘야 되고 수출도 증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리튬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에 1kg에 한 100위안 정도 됐다면 하반기에는 72위안대로 좀 떨어지고 올 초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 수출도 대략 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 2만 톤 정도를 찍다가 작년 하반기에 15,000톤 수준까지 조금 이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도 지금 올 초까지 지속적으로 좀 감소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악화가 한순간에 조금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 또한 강하게 올라가는 데는 조금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 조만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이 되는데 전기차보다는 일단 내연기관도 어느 정도 선호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2025년을 앞두고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년까지 양극재 생산 목표를 28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이제 감소를 했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45만 5천 톤에서 39만 5천 톤으로 줄였고요. 에코프로 BM은 이제 포항 양극재 공장 준공 시점을 2026년 12월로 2년 정도 늦췄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개선될 만한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제 분리막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물론 이제 시장은 매년 한 12%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 쪽에서 특히 이제 창신신 소재 등 이런 이제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로 현재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서 가격이 좀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이 쉽사리 좀 반등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재 쪽은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이고 확실한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의견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미국에서 마음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LA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낸 팰리세이드와 이튼 지역은 여전히 불길이 크게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타임즈의 분석을 살펴보면요. 팰리세이드와 이튼, 허스트 지역의 세 지역의 피해 면적을 합해봤을 때 서울 면적의 4분의 1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박 당국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산불을 완전히 진압하는 과정은 굉장히 멀고 긴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몇 주에서 최대는 그보다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하루빨리 진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긴급 전력망 발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K전선, 변압기 쪽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원전선과 대한전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의 경우에는 LA전력청의 변압기 테스트를 마친 유일한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프로젝트별로 변압기를 요청할 때마다 납품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변압기의 추가적인 납품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경우에도 초고압 케이블과 중저압 케이블 및 가공 송배전선 등 다양한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LA전력청을 대상으로 송배전망과 가공선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특히나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제일 일렉트릭의 경우에도 스마트 배선기구, 차단기 등의 추가적인 공급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이튼의 협력사로 확실한 공급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전기 역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전력망 복구가 본격화하게 된다면 송배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케이블과 관련한 금속재 부품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제로 수주가 증가하게 될지 또 실적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인데 오늘 6% 넘게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19,7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 이미 한번 가지고 오시긴 했는데 주가가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2025년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에서 HMM과 페노션을 볼 때 지금 좀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운임 지수에서 그것을 이제 근거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시장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선 위주이기 때문에 발틱 운임 지수라는 것 우리가 보통 BDI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주가에 적용을 하는데 23년도 대비해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 24년도 실적이 거의 450% 이제 4배 넘게 나왔는데 재작년이죠. 재작년 주가와 작년 주가 흐름이 거의 지금 별다른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HM이 왜 이렇게 좀 안 올라가냐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2기가 이제 출범을 하면은 얼마 안 남았죠.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물동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지금 분석하기로는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가 운임 지수를 조금 더 높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관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법안으로 제정하기 전에 어떤 물량들을 밀어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밀어내기를 하면서 지금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운임 지수가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해운협회에 들어가서 이제 BDI 지수랑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확인을 했는데 바닥권이었던 BDI 지수는 살짝 좀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좀 약간 반락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컨테이너 지수가 조금 더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24년도 실적이 4배 이상 좋아졌는데 너무 좀 못 올랐다. 그다음에 운임 지수가 여전히 좀 건조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뭐 운송비가 높아질 거고 순간적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HMM과 같은 해운주들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또 투자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하나 마이크론 또 가지고 오셨네요. 오늘 8% 가깝게 상승세 11,4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건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다시금 올라서면서 이제 121선을 좀 넘어서려는 그런 시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이 상태로 좀 시세만 조금만 더 뿜어준다면은 좀 긍정적인 시세 흐름을 좀 잘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한 이제 패키징 전문 업체이고요. 이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일단은 뭐 반도체 조립이나 테스트 제품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2.5차원 패키징 관련해서 시장을 좀 공략을 좀 준비 중에 있고, 올해 지금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지금 유의미한 매출이 이쪽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2.5D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메모리 그리고 로직 반도체 등을 수평으로 이제 배치하는 기술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결합해 만드는 이제 인공지능 가속기를 이제 이 방식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도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에 이 브릿지 따위로 대체한 자체 기술을 현재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7이 일단 뭐 전략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좀 연기됐었던 이 엑시노스 2500이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하나마이크론이 이 AP를 출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역할을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엑시노스 2500이 탑재가 돼서 이제 출시가 된다면 실적적으로 좀 긍정적인 또 측면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매출이 빠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재작년 대비 좀 증가되는 어떤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좀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발맞춰서 지금 주가도 반등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12,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추격으로 따라잡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120주 선을 지금 이탈시킨 다음에 되돌림 없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최소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모아 가셔서 중기적으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파이널샷 아마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또 기억하실 기업일 것 같은데, KSP입니다. 오늘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지만은 저희가 서영훈 차장님께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조선주 가운데서 좀 덜 오른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봤더니 요 기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가가 장중한 때는 7%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조선주가 2025년에 주인공일 것 같다라는 좀 직감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미국 안에서 법안이 통과되거나 이런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 쪽은 미국에서 아무래도 한국의 협력을 좀 필요로 할 테고, 이에 따라서 이미 미국에서는 관련된 좀 움직임이 있는 그런 가운데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부담이 있는 기업들이 사실 대다수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KSP는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오늘 이 기업 가지고 오셨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여기 어떻게 보세요? 설명을 다 해주셔갖고 그래서 제가 다 네 번째 해버렸네요. 종목 바로 네.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가장 팩트가 뭐냐면 가장 좀 덜 올랐다. 이게 이제 가장 팩트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조선주, 그다음에 우리나라 엔진 이제 상장돼 있는 3사들, 그다음에 케이프 이런 기업, 케이프도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케이프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구조만 보면 이제 규모만 보면은 KSP는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이제 네. 증권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근데 KSP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시장에서 좀 인정을 못 받았다. 조선사들의 엔진, 그다음에 K2, K9의 어떤 그 방산 쪽의 부품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시장에서 너무 좀 그 뭐라 그래 눈높이를 좀 못 맞춰주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떤 기업인지는 뭐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엔진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밸브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K2, K9에 들어가는 이제 아이들러라고 해서
이제 바퀴 같은 거 있죠. 이제 톱니바퀴처럼 생긴 그 단조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약간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쟁 기업들 우리가 보통 경쟁 기업들이 망하면은 이제 반사 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 기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KSP랑 금융기기 그다음에 이름이 좀 약간 뭐 친근하긴 한데 친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라는 기업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라이벌 기업이 지금 현재 금융기계라는 회사 하나밖에 KSP에는 이제 안 남아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SP도 뭐 물론 엔진 쪽을 사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이런 기업이 너무 시장에서 소외됐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SP 오늘 주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파트너님, 원익 IPS 가지고 오셨네요. 네. 아까도 언급되었다시피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살펴봐야 될 여전히 것 같은데. 반도체에 집중하고 계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을 이제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원익 IPS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턴 어라운드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지난 2024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매출은 3,00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6억 원인데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3% 그리고 전분기 대비 62%나 증가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6% 그리고 전분기 대비 111%나 증가가 되었고 영업이익률도 무려 10.2%나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 한마디로 지난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다시금 또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지금 기대감이 현재 원익 IPS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디램 장비 출하가 순조롭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주력 고객사양 이 V9 낸드 그리고 낸드 R&D 매출 쪽이 이제 집중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매출도 한 846억 원 정도가 나오면서 이쪽도 좀 긍정적으로 조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매출이 기록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올해도 한 14%나 매출이 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00%나 증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노려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박선지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TV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2,500선 내외에서 좀 등락을 보이면서 사실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크게 변화가 되지는 않는 상황들을 보여왔습니다. 오히려 좀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다만 2,500선이 저항대와 이런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 업종에 대한 순환매는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당장의 상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주식시장의 좀 분위기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바이오주들이 기대감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에 관심도 가져보실 필요 있겠고
반대로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섹터인 만큼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좀 투자 전략을 세워서 종목을 선별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KSP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재 쪽 오늘 상당히 강했고 거기에 따라 KSP도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는데 일단은 조선 엔진 쪽에 대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 업종에 대한 수혜가 상당한데 특히나 일본과 인도, 미국 같은 경우에 신규 수주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놓여 있고 특히나 엔진 쪽에 대한 기자재 쪽이 중국과의 기술력 차별화를 좀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KSP 역시 추가적인 상승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조선 쪽이나 좀 시총이 큰 기자재 쪽은 이미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순환매와 낙수 효과로 인해서 KSP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KSP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KSP가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사실 서용 차장님께서는 지난해부터 KSP, 하나, 오션과 같은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좀 꺾이네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됐었던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동시호가 시간이어서 코스피 마감까지 봐야 알 듯한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코스피 시장이 1%대로 강세 움직임을 띠는 듯 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이 정강 후 약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코스피 역시도 약보합권대로 소폭 내려오는 모습이 장중에 관측이 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 가까운 또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시 움직임이 나와줬었고요. 오늘 수급 동향 보시다시피 코스피의 외국인도 눈치 보면서 지금 경계 심리를 갖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단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기존에 1차 집행 때는 또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2차 집행도 좀 시간이 오전에 좀 많이 걸리길래 이번에도 또 체포가 또 진행이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었었는데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 쪽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은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인지 정치 테마주들 역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그런 이제 정치권의 이슈에 대해서 많은 또 투자자분들도 관심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또 수사는 수사대로 또 진행이 될 거고요. 탄핵 심리는 또 탄핵 심리대로 진행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이 현재 지금 8인 체제잖아요. 네. 9인 체제가 돼야지 완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는 또 22일에 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두고서 왜 임명이 보류가 되는지 또 그에 따른 또 신속 심리가 또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달 말까지는 이제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가는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관전 포인트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치권 내에서는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될 경우 한 그래도 2월 말은 넘기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그 여당 쪽에서도 잠룡으로 꼽히는 그런 이제 분들도 속속들이 지금 대선 출마에 대한 관심이나 또 사실상 또 대선 출마를 또 시사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전반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뉴스 기사 찾아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대권 관련해서 도전 의사를 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또 여권 쪽에 이런 잠룡들의 이런 목소리들도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서 또 생각이 드는 이제 부분이고요. 다만 아무래도 이 탄핵 심리 자체도 그 체포까지도 시간이 걸린 만큼 좀 시간을 질질 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월 달까지는 좀 큰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러한 변동성이 좀 시장에 반영된 그런 날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가 오늘 시장에도 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장중에 계속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2,49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720선에서 상승 출발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전환해서 현재 1%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 코스피 200도 강보합권입니다. 수급 보시면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우위 확인됐고요. 기관은 2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매도 우위 나타났고요. 개인이 1,800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15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시장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어제보단 또 변동성이 짙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증대가 됐고 오늘 시장 마감으로 갈수록 또 정치 테마주 쪽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요. 앞으로 관련 테마주들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어려운 시장을 또 대응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은 내일에 한국은행 금통위를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함께 주시하셔서 오늘 또 어떻게 주식시장 마감했는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500선에서 계속해서 좀 등락이 오고 갔었는데 결국에는 2,5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2,496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8% 하락세 711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9시에 개장하자마자 2,52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 하루 만에 포인트 변화가 거의 30포인트 가깝게 나는 건데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약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약보합권입니다. 53,700원대. 여전히 삼성전자는 이번 주 들어서는 움직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1.6%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0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 들어서 21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던 SK하이닉스 여전히 20만 원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엔솔 쉬어갔고, 삼바 쉬어갔고, 현대차까지 모두 다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3% 넘게 조정이었습니다. 기아 쪽에서 조금 크게 조정이 나왔고요. 103,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셀트리온도 2% 넘게 조정이었습니다. 우선주 약보합권, KB금융과 오늘 네이버 쪽으로 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IT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쪽으로도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네이버는 2.2% 넘게 상승하면서 206,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들어서 조선주가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여전히 시가총액 11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1%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31만 4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신한지주도 1.6% 넘게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금융주 괜찮았고 플랫폼 쪽 괜찮았고 조선 쪽도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1% 넘게 조정이었고요.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오늘 시세가 좀 살아있는 채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만큼의 상승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에는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고 1.5% 넘게 상승세 12만 9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HLB는 5.9% 넘게 내리면서 제약바이오 쪽은 오늘 시장에서 좀 확실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HLB 74,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HLB 계열사들 자체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요. 에코프로는 1.7% 넘게 조정,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3.2% 넘게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켄바이오 2% 조정, 삼천당장 4% 넘게 조정, 클래시스가 1% 가깝게 하락세 나왔고요. 휴젤이 그나마 좀 보합권 지켜내면서 종가 형성했고 엔캠이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어제 또 급등 흐름이 나왔던 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휴젤까지였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엔캠은 3% 넘게 빠지면서 14만 9,1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양시장 파란불을 켰습니다. 궁극적으로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를 확인하는 것도 증시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남아있는 체크해볼 이슈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네, 제가 이번 주는 계속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내 증시가 1월 효과가 좀 상당히 좀 희석되는 그런 분위기가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증시가 한 3-4거래일 정도는 상승세가 나왔었던 것 같았는데 예, 네. 지난주 이제 주 후반부에서 이번 주 초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자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미증시가 좀 변동성이 나왔었고 그 흐름이 이제 국내 증시까지 좀 연이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더더욱 이제 증시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방 압력을 좀 더 크게 받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오히려 좀 제한적인 그런 이제 움직임 속에서 제자리 변동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거래일에 그 PPI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하회하면서 그러니까 PPI 상승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좀 안도감이 확산되긴 했으나 오늘은 연이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변동성을 만들어 나가고 수급이 강하게 붙지 못한 그런 이유에는 이와 같은 또 이유가 같이 또 녹여난 그런 장세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지금 CPI 쪽에서 지금 우리가 경제 물가 지수를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2.0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트럼프 정책이 그 초래하는 물가 상승 이 우려가 지금 현재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CPI가 이 연준 쪽의 통화 정책 경로를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이제 CPI 그 결과값에 시선이 지금 현재 쏠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12월 CPI가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미증시에도 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네.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효과가 아예 없이 증시 이제 조정도 좀 나왔었고요. 뭐 달러나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되면은 이 안도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만약에 이 컨센서스를 초과하게 되거나 내지는 근원 CPI가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하회할 경우에는 그냥 중립 수준의 지수 움직임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데이터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오늘 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또 주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가 유가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WTI가 지금 이제 러시아 석유 제재 후폭풍으로 인해서
5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를 또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결과 한 77달러, WTI 기준으로 77달러 정도 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 이후로 중국 및 인도 정유 회사들이 지금 현재 대체 원유 공급처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 기사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5일 정도 계속 연속으로 이제 오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반영이 결국에는 또 1월 나중에 이후에 이제 2월 달에 또 발표가 나오겠죠. 1월 또 CPI에 영향을 또 주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유가에 대한 또 우려감도 여전히 좀 산재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 미국에서 제재하고 있는 그런 이제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 그런 이제 대상 선박들이 하루에 그 170만 달러의 원유를 운송하고 있고 이는 이제 러시아 전체 수출 물량의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번에는 좀 영향력이 좀 크게 끼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그 휴전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지금 같이 함께 들려오기 때문에 유가의 또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또 그런 요인들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 네. 이러한 지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증시 흐름으로 주 후반부까지 계속 달려나가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남아있는 이슈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전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또 시초가로 내일 공략해볼 수 있을지 마지막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4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도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실적 발표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이제 관련 기업 가져왔는데요. 에이징랜드 가져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12월 말쯤에도 아마 이 파이널샷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을 텐데요. 그때 이후로 또 1월 초에 에이징랜드 주가 상승세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눌림목 반등을 또 주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TSMC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금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이 왜 또 TSMC와 관련이 있냐라고 봤을 때 TSMC의 그 디자인하우스 협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하우스가 그 팹리스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파운드리 생산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설계를 그 생산을 또 잘할 수 있게끔 또 설계를 또 어느 정도 바꿔야 되겠죠. 그런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디자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TSMC가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금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삼성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시장 점유율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아예 완전히 압도적으로 TSMC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MC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해 TSMC가 역대 최고 실적을 찍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분기 역시도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TSMC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에이징랜드 역시도 계속해서 이런 낙수 효과를 받게 될 가능성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다시금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AI 칩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견제하다.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투자가 많이 단행이 되고 있다. 이런 지금 뉴스 기사들이 곳곳에도 터져 나오면서 지금 억눌려 있었던 지금 반도체 장비 섹터들도 같이 함께 최근에 시장에서 반등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러한 지금 추세에 힘입어서 지금 에이징랜드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에이징랜드가 아무래도 이제 팹리스에서 이제 넘어온 그런 설계를 이제 조정을 해서 파운드리사에다가 넘기기 때문에 고객사가 거의 그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한 70여 개 이상의 팹리스 고객사를 확보를 했었는데요.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TSMC를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팹리스 기업들은 사실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막 좋거나 그런 이제 기업들은 많이 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영향을 주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이 또 회복하면은 당연히 이런 또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이번에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상을 위해서 설계된 전용 시스템 반도체를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요. AI 가속기와 달리 범용성은 떨어지긴 하지만요. 특정 영역에서는 탁월한 그런 이제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AI 칩 시장 역시도 향후 210조 시장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사가 TSMC고 또 TSMC와 이런 거래처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을 또 맺고 있는 게 LG랜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엔비디아의 수혜가 LG랜드까지 넘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LG랜드가 작년 그래도 상반기까지 주가 움직임 좋았습니다. 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가 자체가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지난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어주고 거래량이 이제 강하게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관심도가 유효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직전 전저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36,000원 구간대 짧게 잡아가시고요. 현재 이제 이전 11월 달 초 전고점 구간대, 요 구간대까지는 지금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시세 강력하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구간은 1차로 43,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TSMC가 내일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고 AI 수익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유일한 TSMC 이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의 협력사인 LG랜드 역시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내일장에서 시세에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내일장 목표가는 43,000원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59포인트 내린 2,496.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2,413억 원을 매도한 반면 개인은 1,043억 원, 외국인은 485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한편 내림세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1,461.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 3월 마이너스 1조 7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에 첫 감소입니다. 하는 측은 주택 거래가 줄어든 데다 정부의 건전성 정책과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했다며 비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8월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길게 보면 최근 가산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주택 거래와 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글로벌 2차 관세 정쟁의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외수기업은 합리적 수출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내수기업은 경쟁국 기업의 국내 침투 가능성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선주 3일 PwC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국 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대외 리스크에 취약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공급망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기지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알뜰폰 집중 육성을 올해 통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도매 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 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 대가를 현재 메가바이트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 낮출 예정입니다. 여기에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합니다. 1년에 5만 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 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 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에서 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